네, 안녕하세요. 신성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진행할 거는요, 퀴즈, 논리 퀴즈 부분 진행하려고 합니다. 리트는 논리라는 말을 붙이는 게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퀴즈, 퍼즐 이런 문제 푸는 건데요. 기본적인 접근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2026년도 리트 추리논증 홀수형 32번을 통해 가지고 풀 건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거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퀴즈 문제 푸는 것은 P세대 때부터 좀 정형화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P세대 들으신 분들, 아마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P세대 논리 퀴즈랑 또 어떤 부분이 다른지 조금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거 활용하시면은, 이제 상황 판단 퀴즈 문제 풀 때도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퀴즈에 대한 접근부터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퀴즈 접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모든 퀴즈 문제는요, 도식화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도식화가 1번이에요. 이 퀴즈를 많이 다루시고 책을 많이 내신 분들 중에서 두뇌보안계획을 쓰신 김명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김명석 교수님, 지금 제가 같이 작업하는 세이지킴 교수님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 출제를 하셨는데, 김명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책을 내셨으니까 그 책에 대해서 나오는 문구 좀 소개해드리면요. 김명석 교수님은 두뇌보안계획 S라는 퀴즈책을 내시면서 모든 문제는 모눈에 표기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모눈에 표기한다라는 게 결국 도식화시키고 도표화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기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호화를 통해서 논리 퀴즈를 푸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도식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 도식화의 기본은요, 도표를 그리기예요. 도표 그리기가 왜 중요하느냐? 자, 도식화를 그릴 때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이 퀴즈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퀴즈라는 것은요, 추론의 이제 그냥 퍼즐화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추론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론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추론이라는 것은요, 원리에다가 어떤 상황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원리에다가 상황을 적용한다가 퀴즈의 사실 모든 거고, 그냥 추론 문제는 보통 문제의 원리가 하나 정도 나오고 상황이 하나 정도 나와가지고 그냥 결합해서 문제 푸는 거죠. 근데 퀴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원리가 복잡합니다. 2개 이상 나와요. 그리고 사실 제대로 된 퀴즈 같은 경우, 지금 왼쪽에 제가 페이지 펼쳐놓은 거 보게 되면은,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요, 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2~3개 이상, 5개, 6개 이런 식으로 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리랑 상황이 결합한다라고 생각을 해줬을 때 퀴즈가 왜 어렵냐? 원리를 여러분들이 제일 최악은 기호화처럼 나열해서 원리를 쓰게 되면요, 이거랑 상황을 어떻게 결합해야 할지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도표를 통해 가지고 원리와 상황을 적절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을 이제 저는 언어 논리에서는 논리 퀴즈를 푸는 방식을 논리박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언어 논리는 정말 정형적인 논리 퀴즈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추론의 원리는 뭐죠? 조건문. 상황은 그것을 결합하는 초기 상황. 이 정도면 나오기 때문에 논리박스라는 것으로 정형화시켜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리트는 조금 다릅니다. 리트는요, 원리가 조건문으로 나오는 경우보다 조건문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조건문으로 안 나오는 경우는 뭐냐? 부등식이라든지 원소값이라든지 그 외 수많은 여러 표현들, 단순하게 조건문으로 나오지 않는 원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조건문 외의 원리는 이제 언어 논리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집합 개수라든지 이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리트 같은 경우는 이 원리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단순한 조건문 집합의 수뿐만이 아니라 수식,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상황 자체도요, 상황 자체도 이제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정형적인, 이제 추리 논증에도 이게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추리 논증에도 초기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명제로만 혹은 해봤자 이제 우리가 양화 논리라고 말을 하는데, 단어 어려운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추론 공부하면서, 논증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집합과
그 속에 속하는 원소, 다시 말해가지고 A라는 게 아니면 철수라는 게 뭐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노무사라는 속성 집합에 철수가 속하느니 안 수속하느니 그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언어논리, PSAT 언어논리의 초기 상황이에요. 근데 리트 초기 상황은 다르단 말이에요. 뭐 수식 같은 것도 나오다 보니까 초기 상황에 나오는 게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그냥 수값이 그냥 그대로 나와버려요. 우리가 언어논리에서는 제가 다항수로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논리를 제대로 공부한다고 하면 다항수로는 뭐냐면요. 철수가 영의를 뭐 좋아한다, 뭐 이런 거예요. 철수가 영의를 좋아한다. 그때 우리가 표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이걸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도식화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추리 논증 같은 경우는 그냥 다항수로부터 시작한다. 이거 언어논리 들은 사람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조건문을 논리박스로 그린다기보다도 조금 더 확장해서 도표 그리기. 근데 이걸 뭐 그냥 확장된 논리박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추리 논증에서도 논리박스를 좀 확장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생각이거든요. 어쨌든가 도표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표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이거를 막 물론 제가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도표를 그리는 단계를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도표 그리는 단계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단순 명제부터 시작해서 양화 논리, 그다음에 다항수로 이런 단계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 문제 풀 때 리트는 대부분 다항수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단계를 암기하듯이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일단 퀴즈의 제일 처음 시작은요. 도식화라고 이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근데 도식화라는 거 여기 나와 있는 뭐 양화 논리니 다항수로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식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원리와 상황을 잘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거 문제 한번 도식화 시켜보는 것부터 한번 해보죠. 도식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자, 그냥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결과물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여지셔야 되고 적절하게 표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걸 비슷하게 계속 그릴 수 있다라는 생각만 들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뭐 단순 명제부터 양화 논리 도식화시키기,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다항수로 도식화시키기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리기가 하나하나 힘들면은 그 다음부터 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따라가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먼저 한번 그려보시죠. 그리시는 동안 저도 여기다가 그려보고 있을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리셨나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언어논리 공부하셨던 분들 위해 가지고 언어논리 자꾸 이야기 왜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사실 원래 처음에 티스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퀴즈 잘 가리키는 것 때문에 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논리박스라는 걸 많이 썼기 때문에 좀 들으셨던 분 용도로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다 차곡차곡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근데 한번 보시면요. 이게 가지는 특성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특성이 있냐? 가로축에 가불병정무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시험 면접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사이에 OX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값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값이 들어갔다는 거에서 이걸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항수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값이 들어갔다라는 것에서 다항수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항수로, 그리고 단순 명제, 양화 논리 다항수로 이거 표기하는 것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이 문제 푼 다음에 또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거, 표박스를 그렸을 때 여기 값이 들어가는 걸 다항수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처리를 했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 한번 보죠. 두 점수가 이제 85점 이상이면
최종 합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이 85점 이상이면 최종 합격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뭘까요? 원리예요, 원리. 이거는 지금 초기 상황이고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두 점수의 평균이 85점 이상이면 최종 합격한다라는 게 뭐라고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는 어디다가 표현을 해주느냐? 이것도 요령인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일단 도표에다가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거죠. 뭐가? 평균이라는 게 더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시험 정적과 면접 점수란 평균값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줘야 되는 거는요. 원리를 써줘야 되는데 원리를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리는 어디다가 써라? 이 확정 정보 위에다가 그냥 몰아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따로 써줘도 돼요. 근데 헷갈리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퀴즈라는 것은 정보를 결합하는 거거든요. 추론의 연속이에요. 연역 추론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연역 추론은 뭐라고요? 우리가 추론 통해 가지고 계속 공부했잖아요. 확정된 정보랑 원리가 결합하는 게 추론이란 말이에요. 도식화를 시켜주면서 지금 우리가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상황은 자꾸 참 같지가 않죠. 여러분 제가 뭐 하는 거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그려주려고 한 거예요. 도식화를 시켜주니까 시험 점수, 면접 점수, 평균 점수라는 게 있는 거고, 맞죠? 평균이 85점 이상이면 최종 합격한다. 지금 잘못 그린 거 보이죠? 지금 저기 값을 제가 다 넣어버렸네요.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잘못 그렸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게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게 들어갈지 모르는 건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결과값이 뭐였냐? 여기다가 그 점수들을 넣고 평균값을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리만 표기를 해주면 돼요. 일단 원리, 제일 처음에 원리 뭐라고요? 제가 여기다가 평균이 85점 이상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합격한다. 이렇게 써주세요. 자, 도식화의 가장 기본을 이야기 드리면서요. 도식화의 기본에 더해서 여러분들의 사고를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고는 뭐라고요? 퀴즈 별거 아니다. 퀴즈라는 것은 상황과 원리를 결합해가지고 도표값을 채워나가는 거다. 도표값을 채워나가는 거다. 이게 문제풀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 이건 뭐 표기하기가 힘드니까 이거 보면서 결국 여기 있는 것을 확정된 이것들을 여기다가 세워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원리를 이제 여기다가 표기해 주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동그라미부터 표기 한번 해볼게요. 을은 면접 점수가 법학적성 시험보다 높다. 이 원리는 어떻게 표기하면 되죠? 면접 점수가 법학 점수보다 높다. 이렇게 부등호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도식화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도식화하고 있다고요? 원리랑 상황을 도식화하고 있는 거예요. 도표화 시키는 거예요. 단순 명제가 리트에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도표시켜가지고 속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 거 그냥 다항수로라고 하고 그냥 여러분께서 이거 말에 뭐 차곡차곡 풀어는 드릴 거지만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표기해 주면 돼요. 자, 면접 점수가 75점인 학생은 법학시험 점수가 95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얘는 누구한테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지금 주어져 있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런 원리를 표기를 할 때, 그리고 사용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령으로요. 블록으로 원리가 주어지는 경우예요.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이쪽에. 조건문, 집합의 수식뿐만이 아니라 블록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블록은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서의 블록은 위가 75면은 위가 95면은 아래가 75네요. 그러니까 여기 원리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다가 위쪽에다가 위쪽 옆쪽에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원리를 표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블록이 들어간다고요? 법학 점수가 95점인 사람은 면접 점수가 75다. 95, 75라는 블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기한 것은 이렇게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병의 두 점수의 평균은 85점이 아니다.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칸에 해당하는 원리인 거예요. 병의 두 점수의 평균은 85점이 아니다. 병의 두 점수의 평균은 85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정의 두 점수의 평균은 뭐라고 되어 있죠? 8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80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면접 점수가 85점인 학생은 법학 점수, 시험 점수가 90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85점인 학생은 법학 점수가 90이다. 여기 또 블록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85점인 학생은 90이다.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 원리가 다 표기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모든 문제에서 해야 되는 도식화 과정이에요. 도식화는 뭐라고요? 도표, 표 그리는 거예요. 박스를 그리는 겁니다. 박스를 그릴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해 줘야 되는 건 뭐라고요? 주어진 상황과 원리라는 것을 봐줘야 돼요. 주어진 상황, 여기서는 사실 주어진 상황이 확정적으로 주어진 상황은 뭘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확정적으로 주어진 상황은요, 얘가 확정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80이라는 점수가 확정적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는요? 가불병정, 이 도표 모양 있잖아요. 이거는 확정적으로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원리가 주어진 건 뭐냐? 얘 원리죠. 이거 원리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어떤 값이 여기서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채워지지 않으면 다 원리예요. 그대로 어떤 값이 주어지면은 그거는 확정 상황인 거고요. 채워지지 않은 것도 뭐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것들 원리인 거예요. 얘도 뭐죠? 원리예요. 얘 두 개도 뭐죠?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 문제는 이 가불병정무랑 시험 면허 평균이라는, 그리고 이 평균도 역시 이 속에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생략한 거예요. 개념 가지고. 시험 점수와 면접 점수를 더한 다음에 절반으로 나눈 게 평균이다라는 것은 그냥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거 역시도 컴퓨터에다가 로직 입력을 한다고 하면 원리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80점이라는 고정값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80이라는 것 고정값, 여기 가불병정무, 시험 면접, 평균, 이런 게 고정값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원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병에 85점 아니다. 이거 확정값인가요? 주어진 상황이요? 아니죠, 여러분들. 85점이 아니라는 거 가지고 여기가 뭐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85점이 아니라는 것 역시도 원리예요. 그 원리라는 것은 85점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무언가를 배제해 주는 거에 가깝고요. 이건 조건문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조건문이라는 것은 P이면 Q다라는 것이 P이면서 Q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논리학적으로는 어떤 대상을 배제하는 것이 조건문의 본질이에요. 다 원리인 거예요. 여기는 80만 고정값이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퀴즈의 제일 첫 단계인 도식화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도식화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거는요, 도출입니다. 사실 퀴즈 문제 풀이는 굉장히 간단해요. 첫 번째 단계, 도식화, 도표 그리기, 논리박스 그리기,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라고요? 도출이에요. 이 도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도출이라는 건 뭘까요? 원리랑 상황을 여기다가는 뭐 했죠? 적시하기만 했어요. 원리에 상황을 넣었을 때 혹시 도출되는 값이 있는지 표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도출 단계라고 해요. 여기에서 문제가 끝나면 대단히 좋겠죠. 여기서 문제가 끝나면 되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되게 잘 안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도출까지로 인해 가지고 풀리는 문제의 유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한 이제 논리 퀴즈인데요. 명제 논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명제 논리. 예를 들어서 철수가 달리면 영희는 웃는다. 철수가 달린다.
이 두 문장만 있다고 해봐요. 요즘 이런 논리 퀴즈도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요즘 9급 국어가 PSAT화 시켜되고 있으면서 딱 이 정도의 논리들이 막 많이 나와요. 자, 철수가 달리면 영희는 웃는다. 이거 조건문이잖아요. 조건문을 논리박스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조건문을 그리려고 할 때는 가로축에 뭐가 들어갈지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합니다. 가로축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 문장 단위예요. 자, 의미의 기본은 뭐죠? 문장입니다. 이거 제가 언제 이야기했죠? 지지난 시간 정도에 뭐 하면서 강화약하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표기해야 되는 거 전부 다 문장이에요. 단어 단위로 표기하는 건 사실상 없어요. 선생님, 사람은 모두 죽는다. 사람 죽는다. 단어 단위로 이해하잖아요. 그때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술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조건문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했죠. 서술어는 하나로서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문장이 완성됐기 때문에 철수가 달린다라고 이렇게 철수가 달리면의 약자를 여기다가 철을 하고 쓴 거예요. 영희는 웃는다. 영이라고 썼습니다. 원리 표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수가 달리면은 철수가 달린다. 영희가 웃는다라고 했을 때 철수가 달린다가 충족되었으면은 영희는 웃는다. 이렇게 원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수가 달린다. 철수가 달리는 게 어떻게 됐죠? 충족되었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단계가 뭐죠, 여러분들? 도식화가 끝난 거예요. 도출은 뭐냐? 이 두 원리를 결합하는 거죠. 이게 동그라미면 영희가 웃는다 아래쪽에 어떤 값이 나오는 거죠? 동그라미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출의 기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정도로 쉬운 도출은 안타깝게도 밑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항상 이렇게 우리가 만든 것에서도 도출이 되는 게 있을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도출을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요. 블록화가 됩니다. 뭐가 블록화가 되죠? 90점과 95점이라는 건 블록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래쪽에 85점과 75점 되는 것도 지워지는 거죠. 자, 이거 역시도 간단한 머릿속의 도출이에요. 경우의 수가 많은데 이것들이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블록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블록들이 지워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일단 도출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80점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정은 80점이에요. 평균이 80점이에요. 그러면 이거 평균 80인가요? 아니죠. 이거 평균 80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정에 들어갈 시험과 면접은 여기 시험 점수 기준으로 해서 80, 85, 100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면접 점수는 70, 80, 90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보죠. 도출입니다, 도출. 여기서 이거 안 하고 바로 넘어가도 되는 제가 정말 마법 같은 풀이를 이따가 요령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도출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출을 할 수 있으면 좋아서 그래요. 힘들면은 바로 다음 단계는 가능세계거든요. 바로 다음 단계 가능사기로 가도 좋지만 일단은 도출되는지를 봐야죠. 그러면은 80인데 자, 여기서 85점을 받게 되면은 80점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100점 받으면 몇 점이 있어야지 80점이 되죠? 60점이잖아요. 여기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이 확정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도출이다라고 합니다. 간단한 논리 문제에서는 철수가 달리면 영희가 웃는다라고 되어 있고 철수 달린다 영희 웃는다라고 돼가지고 표기로 끝나지만 리트는 애당초 뭐 단순명제 양화논리 다항수로 이거 결국 차곡차곡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건데 뭐 사실 리트는 이 앞에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려운 단계로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고요. 이거 듣고도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진짜 만약에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퀴즈가 너무 힘들다. 나는 추리논증을 반드시 극복해서 변호사 되고 싶다. 그러면 사실 단순면제 양화논리부터 봐야 되는데 이건 제가 뭐 그 옛날에 논리 퀴즈 강의한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연습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피스tet에서는 나오는 건데 리트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딱히 근데 잘하려면 여기부터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딱히 막 그걸 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뭐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대신요. 자, 어쨌든 도식화를 시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도출을 하니까 이제 정자리에 뭐가 들어오는지가 보인 거예요. 뭐는 안 된다고요? 85점 안 된다고요. 100점 안 된다고요. 법학점수 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럼 뭐밖에 없다고요? 80점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이 법학점수 시험에 들어가는 게 80이에요.
면접 점수 들어가는 게 뭐죠? 80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80을 지워줍시다. 여기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도출될 수 있는 거 한번 보면은 원리랑 결합해가지고 도출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을 자리에 이 두 개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와요. 블록이잖아요. 을 자리에 저 두 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을 자리에 이 두 개가 못 들어가면은 이제 갑병 무 자리에 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을 자리부터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을은 시험보다 면접이 높아야 합니다. 시험 점수 100점을 받으면 면접이 높을 수가 있나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시험에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85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원리가 이 상황이랑 결합해가지고 경우가 5개가 있는데 이것이 한정돼가지고 들어갈 값이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아, 제가 잘못 지웠죠. 가끔 이럽니다. 85가 들어가는 거고요. 85보다 크려고 하면 뭐가 들어가야죠? 90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85랑 90 이렇게 지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는 값은 이제 몇이죠? 87.5네요. 자, 병은 85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병은 85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85가 되는 꼴이 뭔지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세개는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이 블록이 나머지 갑, 병, 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갑, 병, 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병 자리에는 170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쓰죠. 100은 못 들어간다. 70은 못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도출되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 도출되는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이건 확정값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잘 들어주세요. 2단계. 2단계가 여러분의 문제풀이를 완전히 바꿔주고요. 문제풀이를 되게 쉽게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지금 이야기 드리는 이 논리박스 표기랑 도출이라는 것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들의 퀴즈에 대한 시각이 완전 바뀝니다. 왜냐면은 퀴즈 풀 때 그냥 기호어만 주구장창 쓰는 분들, 특히 논리 퀴즈를 기호어로 접근하는 분들, 기호어를 왜 시키는지도 본인이 모르고 기호화시켜요. 그거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라고요? 상황과 초기 상황과 원리의 결합, 그것의 반복이 퀴즈인 거예요. 여기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도출도 어떻게 시키는지 상황과 원리가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나오는 게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자, 하지 말아야 될 풀이부터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경우의 수 그리기. 문제를 굉장히 고약하게 만들고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합니다. 경우의 수를 그리는 거는 이제 어떻게 그리는 걸까요,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그리는 거는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100이 못 들어갑니다. 그럼 경우가 나뉘었어요. 뭐죠? 병이 90점이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병이 95점이 들어가는 경우 만들어집니다. 병이 90점이 들어가게 되면은 90, 85가 여기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럼 거기 또 경우가 또 두 개가 나와요. 여기 170, 여기 95, 75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만약에 90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그럼 뭐가 들어오면은 95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두 개가 나옵니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겠죠? 4가지가 돼요. 그 4가지를 다 그리는 거, 다 생각하는 거, 그거를 경우의 수 그리기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많은 해설지에는 이 경우의 수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논리 퀴즈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 경우의 수를 다 그리면은 한정된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께서 지양해야 되는 풀이에요. 저도 근데 가끔 귀찮으면은 해설 쓸 때는 경우의 수를 다 보여줍니다. 그냥 보는 사람 알아서 보라 이거죠. 근데 그게 풀 때는 시험장에서 그렇게 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럼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2단계에서 이렇게 확정값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되는 것은요, 선지예요, 선지. 다음 단계는요, 확정값이 나온 다음에 바로 해야 되는 것은 선지 판단입니다. 선지 판단도 단계가 있습니다. 위에서 이미 확정값을 우리가 냈잖아요.
그러면 이 확정값은 뭐죠? 반드시 참입니다. 확정값이 선지로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풀어주면 돼요. 확정값이 선지라면 확정값을 그냥 선지에 대한 내용으로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여러분들? 근데 확정값이 없어요. 확정값이 선지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반드시 참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거죠. 물론 이거는 지금 선지를 그냥 옳은 것은 이라고 고르는 거 나와 있는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옳은 것은 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고르려고 그러면 조금 달라지긴 하겠죠. 자, 옳지 않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똑같이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확정값 시킨 거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정의 법학점수 시험은 80점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맞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무조건 맞으니까 여기서는 맞는 내용이고 정답은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께 제가 표기하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제가 다 이것도 여러분들 풀 때 똑같이 표기하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많이 강의하다 보니까 이건 개인 취향차가 있어서 강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 표기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옳을 쓴 거는 그냥 이 진술이 여기 위에 있는 내용에서 옳다라는 거 표기하기 위해 가지고 선지 오른쪽에다 그냥 오라고 썼습니다. 여기다가 X를 쓴 건 뭐죠? 근데 물어보는 질문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다 보니까 정답이 될 수는 없다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좀 유용한 것 같으면 어떻게 쓰시면 되느냐? 위에 나와 있는 선지의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발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 만들 때는 문두라 그러거든요. 문두에서 뭐라고 말을 하든 관계없이 여기는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은 X로 그냥 고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정답을 고를 때는 문두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게 정답으로 골라야 되는지 아니는지 표기를 해주면요. 이게 딱 표현이 고정이 돼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틀리는 혹은 혼동하는 게 조금은 줄어듭니다. 자, 이거 그냥 요령이었고요. 자, 지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을에 대한 거 알 수 있네요. 을의 두 점수랑 병의 두 점수의 평균은 같다. 뭐 이런 건데 아직 확정값을 가지고 여기서 뭐 이제 나온 거 추가적으로 나온 거는 나온 건 없습니다. 1번 선지 한번 볼까요? 1번 선지도 아직 알 수 없네요, 여러분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 한 건 뭐죠? 확정값이 선지인지 확인을 한 거까지 한 겁니다. 그 다음이 여기서가 정말 중요하고 제가 진짜 강조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확정값이 선지인지 확인을 했는데 답이 안 구해진다. 그랬을 때 해야 되는 게 선지를 귀류법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많은 강사님들이 좀 따라하시긴 하는데 옛날에 제가 언어 논리를 1타를 되게 만들었던 거는 사실 이게 되게 컸어요. 선지기류조차도 사실 선생님들이 가르치지도 않고 옛날에 가르치지 않고 계시다 보니까 이거 이야기했던 게 굉장히 많이 먹혔죠. 이건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논리학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가지고요. 선지를 기류법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지금 3번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1, 2, 4, 5는요. 확정되어 있나요? 아직 우리가 눈으로 봐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중에서 3개는 반드시 참이에요. 3개는 반드시 참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아까 전에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었죠?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요? 4가지 경우의 수예요. 뭐 그냥 가장 피해야 된다는 풀이라고 했지만 4가지 경우의 수를 다 쓰잖아요? 그럼 4가지 경우에서 4개는 맞지만 하나는 다를 수 있는 거 반드시 참이 아닌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는 게 그냥 경우의 수를 다 보여주는 풀이법이죠. 근데 4가지 경우를 언제 다 적고 옮겨 적고 있습니까? 경우를 다 만드는 거. 그 사고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류라는 건 뭐냐? 반드시 참이라는 것은요. 경우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경우에 다 맞아야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은 만약에 1번 선지를 틀리다라고 놓고 대입을 하려고 하면은 그럴 수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1번 선지를 틀리다라고 하면은 4가지 경우가 다 안 되는 거죠. 선지기류라는 거는요, 이 1번 선지가 거짓이라고 놓았을 때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를 따져주는 겁니다. 이게 가능세계라고 제가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말로 풀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논리적 과정을요. 선지를 귀류법으로 적용을 합니다. 즉, 선지가
거짓이라 하고 확인하는, 선지가 거짓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이거는 선지가 거짓이라 할 때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탐색을 하는 겁니다. 이 가능한 경우를 어려운 말로 논리적으로는 가능세계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할 거예요. 놀랍게도 가능세계라는 것은 논리적 용어, 논리학에 나오는 용어인 건데, 수능에서 많은 교수님들께서 무리를 하셔가지고 가능세계가 문제로 막 질문으로 빵빵 나오니까 고등학생들도부터 가능세계 공부하더라고요. 와,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건지 모르겠는데, 가능세계라고 이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랑 달라요. 경우의 수는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가능한 경우를 다 찾아서 내 눈으로 보는 문제풀이 방식이 경우의 수예요. 그거 언제 다 합니까? 한정된 시간에. 물론 여러분들 내가 시간이 있고 반드시 풀어야 되겠다. 경우의 수가 몇 개 안 된다. 노가다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추리논증의 퀴즈가 노가다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노가다판 만드는 거죠. 수능, 수학 여러분들 풀었던 경우 있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 뭐 3 써있고 2 써있고 그림이 좀 이상하죠. 뭐 피라미드처럼 뭐 표면 나와 있는 거 힘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노가다 하잖아요. 그냥 다 막 그래가지고 막 노가다 합니다. 그런 풀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 안 되면 해야 되는데 그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풀이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경우의 수는 내가 정 힘들면은 뭐 해주면 되겠죠. 근데 경우의 수만 가지고는 퀴즈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경우의 수를 그리는 게 아니라 확정 정보가 나와 있으면 선지에 확인하고, 그게 아니면은 선지를 귀류법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가 거짓이라고 할 때 가능한 세계가 있는지를 따져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 여기 뒤가 중요해요.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죠, 여러분들? 그 선지는 반드시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지는 옳지 않아요. 왜?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추리논증에서 옳다라고 하면 모든 경우의 수에서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틀린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면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겁니다. 추리논증은 옳다, 옳지 않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논리에서는 참고적으로 그냥 반드시 참이라고 그냥 표현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직관적이에요. 만약에 가능하지 않으면은 해당 선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반드시 옳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옳게 되면은 그 값은 다시 고정값이 되는 거죠. 자, 1번 선지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적으셨죠? 자, 그리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게 그냥 퀴즈의 정석적인 풀이입니다. 추리논증 퀴즈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냥 퀴즈의 풀이는 다 똑같아요. 결국 여러분 머릿속에 추론이라는 게 뭔지만 있으면 됩니다. 챗GPT, 제미나이, 요즘 추론 모델, 그게 뭐라고요? 원리에 상황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원리랑 상황을 도표화시키고 도출하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지워준 다음에 그다음에 없는 거 구하려고 하니까 선지 1번을 보시죠. 답은 법학 시험 점수가 면접 점수보다 20점 이상 높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법학 점수 시험 점수가 면접 점수보다 20점 이상 높은 거는 뭐죠, 여러분들? 170과 95, 75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가능한 경우를 여기다가 이제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채우면 될까요? 90, 85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90, 85가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혹시 아무것도 없죠? 네. 90, 85가 나오면 되는 거고 90, 85가 나왔잖아요, 여기요. 90, 85 나오고 그럼 나머지 채워보세요. 170 아닙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 뭐밖에 없죠, 여러분들? 95, 75예요. 그럼 나머지 들어가는 건 뭐죠? 170입니다. 문제 되는 거 있나요? 문제 되는 거 있나요? 평균 85가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평균 85죠. 평균 85가 아니라고 했는데 평균 85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하구나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알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비워두기도 했는데요. 사실 추론 과정에서 모든 거를 다 하지는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1번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는 여기 90, 85가 올 수는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된 거죠. 결국 이렇게 써서 문제된 거는 95, 75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게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실 도출해서 어떻게 풀었으면 됐느냐. 도출 단계에서 85점은 안 되잖아요. 85점은 안 되는 건데, 잠깐만요. 제가 좀 조금 예쁘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가지고 자꾸 펜터치를 하는데 뭔가 꼬이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이어드리면 되죠. 아까 전에. 자, 도출 단계에서 85점이 아니라고 해서 여기서 85점이 있는 게 뭐였죠, 여러분들? 95, 75였잖아요. 여기서 도출해서 하나 더 표기가 되긴 합니다. 어떻게 표기된다고요? 여기 90, 어이구야. 자, 여러분들, 이건 한계입니다. 적당히 보세요. 여기, 근데 이거는 그려드려야 되겠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95가 안 된다. 75가 안 된다. 이것도 표기가 되네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 경우수 2개 가지고 결국 나눴잖아요. 근데 이거를 표기하지 않아도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았던 건 결국 뭐라고요? 결국 값자리에는 170, 95, 75 2개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알게 된 건 뭐죠? 경우의 수는 결국 2개로 압축되네요. 이 문제는요. 경우의 수는 2개로 압축되는구나. 여기서 1번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거를 도출로 안 풀렸을 때 지금 뭐로 푼 거죠? 귀류로 푼 겁니다. 1번 지워집니다. 자, 이제 2번 한번 보세요. 을의 2점수의 평균과 병의 2점수의 평균 같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아직까지 도출이 안 됐잖아요, 완전히. 을의 2점수 평균과 병의 2점수의 평균이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지를 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을의 2점수의 평균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87.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병의 2점수의 평균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100도 안 되고 95도 안 되면은 90과 8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아까 전에 도출해서 놓쳤다고 하지만 이게 고정이에요. 90, 85네요. 여긴 도출로서 여기 뭐가 나오죠? 87.5가 나오네요. 맞죠? 사실 이거는 이 도출 단계에서 이미 끝냈어도 돼요. 나와 있으니까. 놓쳐도 이렇게 선지 보면서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도출해서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문제 풀기가 편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 퀴즈로 되어 있는 거에서 상황과 원리를 다 결합해가지고 답을 딱 만들어내겠어요. 조금은 놓쳐도 선지에서 확인한 다음에 귀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값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표를 더 완전하게 완성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았던 거 사실 도출로 1번, 2번, 3번은 다 끝났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풀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주기류를 통해 가지고 지워 나갔던 거죠. 자, 그 다음 무의 4번을 한번 보세요. 무의 법학점성 시험 점수는 갑의 법학점성 시험 점수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의 법학점수 시험 성적, 갑의 법학점수 시험 점수보다 높다. 그럼 무가 뭐 들어간다는 거죠? 100 들어가고 갑이 95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여기 100 들어가고 여기 95 들어가도 충돌되는 거 있나요? 없죠. 아무 문제도 없는 겁니다. 즉 선지 4번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한번 보겠습니다. 갑과 무는 피법학전문대학원에 최종 합격한다. 자, 갑무 170과 여기서도 이제 지워져 버리게 되면요. 이게 병에 들어간 거잖아요. 170 평균하면은 몇이죠, 여러분들?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85점을 넘는지를 생각해 주면 돼요. 85점이 딱 되니까 넘네요. 95와 75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역시 85가 되잖아요. 아, 갑과 무는 둘 다 합격하게 되는구나 라는 거 보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이게 별거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별게 되게 많은 거고요. 퀴즈풀이에 대단히 유용한 요령이에요. 이 단계별 이제 계속 거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제가 뭐 단순명제, 양화논리, 다항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뭐 언어논리에선 정형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추리논증은 이 부분에 까다롭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뭐 논리적으로 이거 표기하는 거 덜 헷갈려요. 조건문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게 언어 논리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추리 논증의 원리는 조건문 가지고 말장난을 좀 적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편해요. 오히려 그냥 도식화만 시킬 수 있으면 오히려 편한 게 추리 논증 퀴즈이기도 하거든요. 단계만 생각해 주시죠. 도식화. 도식화의 본질은 뭐라고요? 원리와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추리 논증의 도식화도 논리 박스라고 이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실 도식화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논리 박스라는 이름을 쓰는 게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연속선상에서 논리 박스라고 할게요. 조건문이 나올 때 이게 왜 논리 박스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원리랑 상황을 결합해서 도출하는 거. 그걸 이제 도출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선지 판단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 퀴즈를 잘 푸느냐 못 푸느냐를 결정적으로 나누는 부분이에요. 선지 판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우의 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확정값을 먼저 구했을 때 그게 선지에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선지를 귀유법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지가 거짓이라고 했을 때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면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당 선지는 참이 되는 선지가 되는 거죠. 그 문제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너무 많이 걸린 거 아닌가요? 선생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풀 수 있을까요? 해설해서 그렇지 익숙해지면 기계적으로 풀면은 3분의 시간이 있잖아요. 차고 넘칩니다. 이 문제 제대로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자, 이게 추리 논증의 제일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여기서 하나 빠진 거, 선생님 여기까지 해도 잘 안 돼요. 그럼 그 경우에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게 가능세계라는 것에 적극적인 활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는 어떻게 될까요? 도식화, 도출, 그리고 선지 판단, 그리고 마지막이 가능세계 활용.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선지 판단하면서 가능세계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 가능세계 활용이 좀 문제풀이를 좀 어렵게 하고 어려운 퀴즈를 이제 가늠하는 그런 풀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이게 제 퀴즈의 요령이었고 사실 저는 이 퀴즈 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 퀴즈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역추론도 뭐 의미가 있었고 뭐 다들 0점 잡기도 뭐 제가 호평을 받았던 이유 중에기도 하나인데 굉장히 많이 호평을 받는 또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퀴즈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해 드릴 수 있어요. 이 리트 역시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도식화 시켜가지고 푸시면은 대부분 다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간혹 너무너무 어려운 퀴즈들이 있어요. 그건 풀라고 맞는 게 아니에요. 안 푸는 게 맞는 겁니다. 그건 이제 선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